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국공주가 죽고 난 뒤 미치광이가 되었던 공민왕의 후궁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공민왕의 후궁. 익비 한씨는 더 이상 공민왕의 명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시퍼런 칼도 두려웠고 마치 미치광이가 된 듯한 공민왕도 두려웠습니다. 마마, 명대로 하겠사옵니다. 하오니 그 칼만은. 익비 한씨가 널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하였습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상고로 죽은 후 더 이상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요. 대소신하들이 후사를 잇기 위해 후궁을 맡게 하였으나 공민왕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사가 있을 리 만무하였지요. 게다가 공민왕의 여인 거부증은 더욱 심해져 주변의 꽃 같은 여인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된 자제위를 만들어 가까이 두었답니다. 이때부터 공민왕의 수발은 자제위가 맡게 되었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공민왕도 왕통을 이을 후사가 없는 것이 걱정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후사는 필요한데 자신은 후궁들을 가까이 하기 싫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측근으로 있는 자제위 청년들을 자신의 후궁과 정을 통하게 하여 후사를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민왕은 자신의 생각이지만 기가 막힌 방법이라 여기고는 당장 자신이 총애하는 홍윤과 한한, 권진 등을 불러 이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자제위 청년들은 어이가 없었으나 왕의 명이기에 따르기로 동의하였지요. 공민왕은 몇 번이고 이 일을 비밀에 붙일 것을 당부하고는 그들을 후궁들의 방으로 차례로 들여보냈지요. 그 당시 공민왕의 후궁으로는 해비, 익비, 정비, 신비 등이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그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갔으나 익비를 제외한 다른 후궁들은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켰지요. 공민왕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지키는 후궁들에게 더 이상 강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익비를 찾은 것이지요. 마침내 익비가 자신의 뜻을 따르자 공민왕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지요. 공민왕은 여느 때와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거나하게 취해 있는데 최만생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마마, 잠시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익비께서 태기가 있다 하옵니다. 태기라, 지금 태기라 하였느냐? 예, 마마. 공민왕은 은밀하게 물었지요. 그래, 누구의 씨라더냐? 공민왕의 말에 최만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홍윤이라고 하옵니다. 홍윤이라. 이젠 이 일을 아는 자들의 입만 막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되겠구나. 공민왕의 미소가 섬뜩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본 최만생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척 해야 할 일에 공연히 끼어들었구나.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나까지. 공민왕은 이미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노국공주가 상고로 죽은 후 광기가 더해져 더 이상 옛날의 온화한 성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만생은 아무도 모르게 홍윤을 찾았지요. 아니, 이 시간엔 어인일이시오? 홍윤은 사색이 되어 있는 최만생의 얼굴을 보며 물었답니다. 큰일 났어, 홍공. 임금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오? 임금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다니. 임금께서 익비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들고자
이 일을 아는 자들을 모두 죽이려 하고 있단 말이오. 뭐요? 익비에게 잉태를 시키라고 하여 따랐거늘 이제 와서 우리를 죽여? 목소리를 낮추시오. 지금 흥분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장차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앞니를 모색해야지요. 최만생은 문 밖에서 누가 듣고 있을까봐 조바심이 났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을 불러 의논해 봅시다. 홍윤은 조용히 나가 익비와 함께했던 자제위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가 공민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들이었지만 이제 와서 왕이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분을 삭히지 못하였지요. 홍윤의 눈빛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보게 내 말 잘 듣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네. 우리가 먼저 임금을 치도록 하세. 함께 모인 자제의 청년들은 두말할 것이 없이 홍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최만생 역시 바짝 긴장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깊은 밤 그들은 소리 없이 공민왕이 잠든 침소로 숨어들었지요. 평소 한밤중에도 자주 공민왕의 침소를 드나들던 이들이라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민왕은 익비의 잉태 소식을 듣고 혼자 자축이라도 한 듯 만취에 쓰러져 있었지요. 자제위 청년들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홍윤과 최만생이 비수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비수는 왕의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이렇게 하여 공민왕은 자신이 총애하던 이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보시게, 서두르게. 밖에서 망을 보는 이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습니다. 홍윤과 최만생은 그대로 왕의 침소를 지쳐나와 도망치다 때마침 순시를 도는 군졸들과 마주쳤지요. 군졸들은 평소 같지 않게 허둥대는 그들의 모습에 놀라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적일세, 도적이야. 최만생이 당황하여 엉겹결에 소리를 쳤습니다. 도적이라니요?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마마의 침소에 이쪽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네. 최만생의 거짓말에 홍윤까지 가세하여 말을 했습니다. 잘하면 왕의 침소에 도적이 들어 왕을 죽인 것으로 사건을 꾸밀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군졸들은 재빨리 왕의 침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민왕은 비참하게 살해되어 있었지요. 대궐은 순식간에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경부흥과 이이님 등이 왕후의 명을 받고 왕을 죽인 도적을 잡기 위해 모였지요. 사건이 일어난 즉시 대궐을 지키고 있었으니 아무리 재빠른 놈이라 해도 궐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이님이 자신있게 말하며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최만생과 홍윤을 비롯한 자제위 청년들도 끼어 있었지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던 이이님의 눈길이 한순간 최만생에게 멈추었습니다. 이이님은 최만생에게 말을 했지요. 잠시 나 좀 봅시다. 무슨 일이요? 잠시 여쭐 말이 있어. 이이님은 최만생의 눈초리가 미덥지 않아 아까부터 눈치를 살펴보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최만생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이이님은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말을 돌리며 계속해서 최만생의 몸을 아래 위로 살펴보았답니다. 그러다 최만생의 옷소매 끝에 묻은 작고 붉은 점을 발견하였지요. 이것이 무엇이오? 최만생은 이이님이 가리키는 대로 자신의 옷소매를 보았답니다. 그것은 작긴 하였지만 분명 핏자국이었지요. 내가 보기엔 이건 분명 핏자국 같은데 이 핏자국이 왜 여기 묻어있어? 글쎄요. 이것이 왜
왜 여기에 묻어 있는 건지? 최만생이 말을 더듬자 이인임이 소리를 쳤습니다. 분명 이것은 왕을 시해했을 때 그 핏방울이 튀어서 묻은 것이 아니오. 최만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냥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문초하여 사건의 진상을 캐내도록 해라. 최만생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혼자서만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오. 저기 저자들이. 결국 최만생과 홍윤 일당은 그 자리에서 모두 잡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훗날 익비는 대궐에서 쫓겨나 사가에서 딸을 낳았으나 아들이라 오인한 대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도둑을 믿은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늙고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선비는 매일 책만 읽고 있었지요. 선비가 책을 읽고 읽으려니까 또 부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렇게 책만 파고 있으면 책 속에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젊은 시절에는 군소리 없이 남편의 시중을 들던 부인이 할머니가 되어가면서 갈수록 잔소리가 심해져 갔지요. 그도 그럴 것이 선비 내외는 이미 나이가 들어 머리에 서리가 앉았지만 슬아의 자식이 없었답니다. 부인은 자식 키우는 재미도 모른 채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는데 남편은 하찮은 벼슬 한 자리 못하고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비는 그런 아내가 가엾어서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화내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선비에게 배 한 피를 내주며 말을 하였지요. 오늘이 장날이니 이 배를 장에다 팔아오세요. 돈을 받거든 쌀도 사고 북어도 한 쾌 사오시오. 알았소. 내가 점심을 굶어가며 정성 들여 짠 것이니 소중하게 다루세요. 선비는 배를 파는 일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여간 난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고생만 시킨 아내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선비는 배 한 피를 등에 메고 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따라붙으며 부침성 있게 말을 하였지요. 장에 가시나요? 그렇다네. 배를 팔러 가는 길이지. 젊은이는 어디 가는 길인가? 예, 저도 장을 가는 길입니다. 저는 장바닥에서 이 물건 저 물건 흥정을 붙이는 거간꾼이지요. 그런데 할아버지처럼 점잖은 분이 어떻게 저희와 같이 장바닥을 헤매시겠습니까? 실은 나도 그게 좀 걱정이라네. 할아버지, 염려 마시고 그 배를 제게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좋은 값에 팔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 그런데 그 배를 판 돈으로 쌀과 북어를 사야 한다네. 그것도 염려 마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사다 드리지요. 그러면 내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게 아닌가? 천만에요. 연세 드신 분을 이럴 때 좀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이거원 정말 고맙구려. 그럼 할아버지는 이 고개에서 쉬시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부지런히 다녀오겠습니다. 젊은이는 선비가 내주기도 전에 배를 냉큼 빼앗아 짊어지고 장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원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젊은이가 있다니. 선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고갯마루에서 젊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늘은 속일 수 없으며 사람에게는 숨길지언정 하늘에는 숨길 수 없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둑의 샘물은 마시지 말라. 참으로 좋은 글귀로다. 선비는 젊은이를 기다리는 동안 평소에 읽던 글을 소리내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아주 못된 도둑이었지요. 그는 고지식한 선비를 교묘하게 속이고 배 한 피를 빼앗아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장에 가서 잽싸게 배를 팔아 다른 길로 집으로 가버렸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선비는 해가 질 때까지 고개에서 젊은이를 기다렸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젊은이를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태 배를 팔지 못한 모양이야.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군. 이 일을 어쩐담? 이윽고 하늘에 별이 떠오르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나, 왜 빈손으로 오세요? 놀라서 묻는 아내에게 선비는 낮에 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할게야. 부인은 기가 막혀 소리를 쳤지요. 아이고, 당신은 어찌 그리도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지. 도둑놈이 배 판 돈을 가져올 줄 알고 여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오? 그 젊은이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소. 저런, 끝까지 고집이시구려. 운이 없었다 치고 그만 잊어버리세요. 거참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서야 나는 끝까지 믿어보리다. 선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선비는 닷새에 한 번씩 있는 장날이 되면 빠짐없이 고갯마루에 나가서 젊은이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젊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나가서 기다렸지요. 5번째 장날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고개를 넘으렸는데 먼 발치에서 보니 전날 자기가 속였던 그 선비가 아직도 고갯마루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 도둑이지만 마음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도둑은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서 장을 갔지요. 그리고 배판 돈만큼의 쌀과 북어 한 쾌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고갯길 옆 숲에 숨어서 선비의 행동을 훔쳐보았지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힘없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힘없는 뒷모습을 보니 젊은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끄러워졌지요. 젊은이는 멀찍이 서 선비를 뒤따랐습니다. 선비는 젊은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선비는 집 안에 들어서면서 말을 했지요.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한 달 내내 고생을 하는 모양이야. 배가 안 팔리면 그냥 가져오기라도 하지 않고. 아이고,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 같은 줄 아세요? 그 젊은이는 지금쯤 고생은커녕 호의호식하고 있을 테니 그리 아세요?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젊은이였지. 나는 다음 장날에도 기다려볼 생각이요.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이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인기척을 냈지요. 밖에 누가 왔나? 선비가 방문을 열었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오, 마침내 왔구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선비는 반가워하며 그 젊은이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보, 젊은이가 왔어요. 이렇게 쌀과 북어를 사왔구려. 선비는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할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는 용서하다니? 실은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 있네. 그동안 우리 집 사람이 자네를 도둑이라고 우겨서 혼이 났다네.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자네가 영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닌가 여간 걱정을 하지 않았다네. 젊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배를 가로챈 도둑입니다. 그런데 장날마다 고갯마루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마음을 고치게 되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선비는 몹시 놀랐습니다. 잠시 후 선비는 젊은이를 일으키며 말을 했지요. 젊은이, 이제 되었네. 사람의 용기 중에서 가장 큰 용기는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나? 자네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었으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선비의 위로에 힘을 얻은 젊은이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선비 내외가 자식이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을 알고 그 후로 선비 부부를 부모처럼 극진하게 모셨답니다. 귀신과 함께 사는 사람. 조선시대 신막점이라는 사람이 한양에 살다가 어느 날 소공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신막점은 가죽신 만드는 일을 하는 갓밭이었지요. 그는 소동공에 근집 한 채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를 한 것이지요.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별일 없겠지? 하도 오래된 집이라서 그런 소문이 도는 거겠지? 신막점은 꺼림직했지만 곧 그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부지런히 이삿짐을 날랐지요. 마당에 부려놓은 짐을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주인 어른,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가 찾아왔나? 신막점은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거참 이상하네. 누가 나를 불렀지? 신막점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마당에 서 있었답니다. 그때였지요. 또다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 어른 여기에요. 여기. 바로 당신 곁에 있지요. 순간 신막점은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더니 귀신이 이러구나. 잔뜩 겁에 질린 그는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어 꼼짝할 수가 없었지요. 이때 또 귀신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겁먹을 것 없어요. 나는 오랜 옛날부터 이 집에 붙어 사는 귀신이에요. 이제 당신과 한 가족이 되었으니 집안 일을 좀 거들어 줄까요? 마음대로 해. 신막점이 승낙하자 귀신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흩어져 있는 살림살이를 순식간에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었지요. 다 했어요. 오랜만에 일을 좀 했더니 배가 고프네. 주인 어른, 저녁 밥이나 차려주세요. 그래. 상은 어디다 차려줄까? 마당에 그냥 차려놓아요.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신막점은 아내에게 저녁상을 차리게 하여 마당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밥과 국과 반찬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지요. 밥그릇이며 국그릇, 반찬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아, 잘 먹었다. 나도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나에게도 꼬박꼬박 식사를 차려줘요. 알겠지요? 밥값은 할 테니 걱정 말아요. 나를 머슴이라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시키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날부터 귀신은 한 식구가 되었지요. 귀신은 신막점의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머슴 일을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런데 신막점의 아내는 귀신을 위해 하루 3번 상 차리는 것이 몹시 귀찮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막점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여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귀신 시중 드느라고 꼼짝을 못하겠어요. 아내는 귀신과 같이 살 수 없다며 귀신을 집에서 쫓아내자고 했습니다. 귀신이 우리 집에서 있는 것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귀신에게 밥을 주지 말자고요. 그러면 배가 고파 다른 집으로 갈걸요. 오, 그게 좋겠군. 신막점은 다음 날부터 귀신에게 밥을 주지 않았답니다. 귀신을 위해 따로 상을 차리지 않고 자기네 식구들끼리만 밥을 먹었지요. 그러자 귀신은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귀신은 밥솥에 거름을 붓고 쌀독에 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윗돌로 장독을 깼지요. 귀신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였답니다. 우리 이사가요.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그럽시다.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 수는 없으니. 귀신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버려두고 이사를 가겠다고? 안 돼요. 주인 어른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나도 가겠어요. 신막점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귀신도 따라오겠다고 하니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귀신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니?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 속을 썩이기만 하는구나. 나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지요. 내 얼굴이 궁금하다면 벽에다 얼굴을 그려 보여 드릴까요? 다음 날 귀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벽에 흉측한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던 것이지요. 신막점 부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답니다. 잘 보았다. 그러니 어서 그림을 지으렴. 신막점이 중얼거리자 귀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림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저런 흉측한 귀신과 한 집에서 살다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귀신을 없앨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신막점은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신막점은 무당에게 자기 집에 붙어 사는 귀신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무당이 말을 했습니다. 귀신을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박쥐를 끓인 물로 밥을 지어 먹이면 귀신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신막점은 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박쥐를 잡아서 물을 끓였지요. 그리고 그 물로 밥을 지었답니다. 그때 마침 귀신은 밖으로 놀러나가 집에 없었지요. 저녁 때가 되자 귀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어른 배가 고파요. 빨리 밥을 주세요. 그래, 알았다. 잠시만 기다려라. 신막점의 아내는 얼른 밥상을 차려 마당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귀신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요. 잠시 뒤 귀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인 어른 너무해요. 나를 죽이려 하다니. 귀신은 신막점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뒤부터 신막점의 소공동 집에는 귀신의 목소리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뱃사공을 사랑한 곰. 옛날 공주 봉황산 남쪽의 금강 계곡에 커다란 암곰 한 마리가 외롭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암곰은 숲을 뒤에 숨어 강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옳지, 큰 놈들이 많이 걸렸구나. 어부들은 흥에 겨워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했답니다. 어부들이 어울려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암곰은 더욱 외로워졌지요. 암곰은 갑자기 강으로 뛰어들어 어부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어부들이 깜짝 놀라 배를 팽개치고 강으로 뛰어들더니 허겁지겁 달아나 버렸지요.
사람들은 왜 나만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칠까? 나는 사람이 좋은데. 암곰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암곰은 그날도 수풀이 우거진 곳에 몸을 숨긴 채 금강 쪽을 바라다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뱃사공이 배를 몰고 암곰이 숨어있는 강가로 다가왔지요. 뱃사공은 강가에 배를 묶어 놓더니 곧장 숲으로 접어들었답니다. 등에 지게를 지고 있는 것을 보니 한가한 짬을 이용해 나무라도 하려는 것 같았지요. 뱃사공이 가까이 다가오자 암곰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암곰은 불쑥 숲에서 뛰쳐나와 뱃사공을 낚아챘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뱃사공은 꼼짝없이 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자기를 잡아챈 것이 커다란 곰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지요. 암곰은 뱃사공을 안아들고 자기가 사는 동굴로 갔습니다. 뱃사공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청년이었지요. 암곰은 뱃사공이 깨어나도록 입술과 이마에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뱃사공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지요. 눈을 뜬 뱃사공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곰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하지만 곰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함께 살고 싶어요. 뱃사공은 곰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무조건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집에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기다릴 겁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절대 서방님을 해치지는 않겠어요. 그렇다면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절대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혼자 살아와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답니다. 뱃사공은 기가 막혔지요. 난데없이 곰이 나타나 부부가 되어 함께 살자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두려움에 떨던 뱃사공은 기진맥진하여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곰이 물고기와 과일을 내밀었지요. 뱃사공은 우선 먹어야 살겠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자 뱃사공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뱃사공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뱃사공은 우선 어둑한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마침 어디로 갔는지 곰은 동굴 안에 없었습니다. 곰이 없는 것을 확인한 뱃사공은 도망치려고 후다닥 동굴 입구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동굴 입구는 커다란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있는 힘껏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한편 동굴을 빠져나간 암곰은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른 곰은 산을 향해 외쳤지요. 산신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서방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저를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너를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람으로 변한다 하여 네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사람만으로만 변하게 해주세요. 곰이 하도 간절히 애원하자 이윽고 산신령이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불행해진다 해도 나를 원망하지는 말아라. 알겠습니다. 대답이 끝나자마자 암곰은 어여쁜 여자로 변하였지요. 내가 사람으로 변했어. 암곰은 자기 몸을 내려다보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암곰은 제 이름을 곰녀라 짓고 후다닥 산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뱃사공은 하루 종일 동굴벽에 기대어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아무것도 먹질 않아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입구를 막은 바위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어여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으로 변했지만 곰녀는 여전히 힘이 셌지요. 아니, 당신은 누구요? 뱃사공이 깜짝 놀라 묻자 곰녀가 빙그레 웃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지요. 곰이 사람으로 변하다니. 뱃사공은 곰녀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이윽고 곰녀가 가져온 음식을 뱃사공 앞에 공손히 놓았지요. 잔뜩 배가 고팠던 뱃사공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뱃사공은 곰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동굴에서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곰녀는 남편을 무척 사랑하여 남편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었지요. 하지만 곰녀는 여전히 동굴 입구를 막아놓은 바위만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남편이 언제 갑자기 도망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실 뱃사공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으로 변했다 해도 곰녀는 곰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또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 그리워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뱃사공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지요. 곰녀의 정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뱃사공도 점점 곰녀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산 지 3년이 지나자 곰녀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지요. 뱃사공은 곧 태어날 예쁜 아기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곰녀는 쌍둥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곰이었지요. 곰녀는 크게 상심하였고 뱃사공 역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뱃사공은 다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치밀어 올랐지요. 그러자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도 더욱 보고 싶어졌습니다. 쌍둥이 새끼 곰을 낳고 며칠 후 곰녀는 새끼들을 양손에 안은 채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동굴 입구는 바위로 막아놓았지요. 동굴을 빠져나간 곰녀는 다시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산신령님, 제 새끼들도 저처럼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모습을 한 부부가 어찌 곰 새끼를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산 정상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새끼 곰들이 사람으로 변하려면 네가 남편과 5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 5년이 되면 새끼 곰들은 저절로 사람으로 변할 것이야. 곰녀는 산 정상을 바라보며 맥없이 중얼거렸습니다. 3년은 이미 지났으니 앞으로 2년은 더 살아야 하는구나. 곰녀는 터덜터덜 걸어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뱃사공이 곰녀에게 다가와 말을 했지요. 여보, 곰을 낳았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뱃사공이 의외로 다정하게 곰녀를 위로해주자 곰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요. 뱃사공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곰이라 해도 우리가 낳은 자식이니 정성을 다해 키웁시다. 곰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지요. 다정한 말로 곰녀를 안심시킨 뒤 기회를 보아 도망칠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곰녀는 이제 마음을 놓았습니다. 2년만 더 살면 새끼 곰들도 사람으로 변할 테니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을 했지요. 어느 날 곰녀는 음식을 구하러 나가며 동굴 입구의 바위를 치워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을 가두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날 뱃사공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구경을 하였습니다. 햇살이 눈이 부셔 한참 만에야 눈을 제대로 뜨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지요. 저 아래로 아름다운 금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뱃사공은 오로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지요. 이윽고 곰녀가 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뱃사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가를 향해 뛰었습니다. 강가에 이르자 마침 빈 배가 한 척 있었지요. 뱃사공은 얼른 배에 올라타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을 오르고 있던 곰녀가 우연히 금강을 내려다보다 그 배를 보았지요. 아니, 저건 서방님이 아닌가? 곰녀는 깜짝 놀라 후다닥 산을 내려왔습니다. 혹시나 하여 먼저 동굴로 가보았더니 역시 동굴 안에는 쌍둥이 새끼 곰만이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지요. 곰녀는 새끼 곰들을 양팔에 나누어 안고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향해 내달리며 마구 소리를 질렀지요. 서방님,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뱃사공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노만 저었답니다. 아무리 사정하여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어느 순간 곰녀의 눈빛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복량했는데 그냥 도망치다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분하고 원통하다. 새끼곰들을 안고 있던 곰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곰녀는 이를 악물고 강을 향해 몸을 던졌지요.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곰녀와 새끼곰들은 깊은 강 아래로 잠겨버렸습니다. 곰녀와 새끼곰들은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 이후 곰이 죽은 곳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에도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도 물에 빠져 죽곤 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하루가 멀다고 일어났지요. 뱃사공에게 버림받은 곰이 원한을 품어서 그렇다는군. 맞아. 새끼곰과 함께 자살한 곰이 풍랑을 일으키는 걸 거야. 금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일이 하도 자주 생기자 사람들은 결국 곰의 넋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짓기로 하였지요. 몇 달이 지나 사당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곰을 위한 제사도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이 제사에는 뱃사공도 참석하여 자신의 죄를 참회했지요. 아무리 곰에게 납치되어 벌어진 일이라 해도 부부의 인연을 맺고 새끼 곰까지 낳았는데 그냥 도망친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미안하오 곰녀. 쌍둥이 새끼 곰아 정말 미안하구나. 부디 극락왕생하기를. 뱃사공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렇게 제사까지 지내고 나자 비로소 금강은 원래의 평온한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 사람이 죽는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곰나루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조상집에 간 바보 아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보의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심하기도 하고 안댔기도 하여 늘 신경을 써주었답니다. 어느 날 이웃마을 김대감 집에서 조상이 났다는 전갈이 왔지요. 바보의 아버지는 농사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일도 할 줄 모르고 빈둥빈둥 돌아다니며 실수만 저지르는 바보 아들을 대신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초상집에 가서 실수나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질 않았지요. 그때 마침 옆집에 사는 박서방도 조상집에 간다고 나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렀지요. 얘야, 너도 얼른 저 박서방을 따라가거라. 그리고 박서방이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별 탈이 없을 것이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박서방을 뒤쫓아 뛰어갔습니다.
박서방이 냇물을 건너가다가 잘못하여 바지 끝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바보는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가 일부러 옷 전체를 적셨지요. 바보는 물이 줄줄 흐르는 옷을 입고 박서방의 뒤를 따랐습니다. 앞에 가던 박서방이 급히 걷다가 돌부리에 채여 넘어졌지요. 박서방이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하자 바보는 일부러 돌부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꽈당하고 넘어졌지요. 그 바람에 무릎이 까져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바보는 다시 절뚝절뚝거리며 박서방을 따라갔지요. 박서방이 길 모퉁이를 돌다가 잘못하여 놀고 있던 강아지의 꼬리를 밟았습니다. 강아지가 깨갱하며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아나자 바보는 쏜살같이 강아지 뒤를 쫓았지요. 그러고는 기어이 강아지의 꼬리를 밟았습니다. 상갓집에 들어서던 박서방은 실수를 하여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혔지요. 이것을 본 바보는 있는 힘을 다해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어찌나 세게 문지방을 들이박았는지 너무나 머리가 아파 눈이 핑핑 돌았지요. 박서방이 아픈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안방에 들어서자 바보도 허둥지둥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보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서 보니 박서방이 절을 하고 있었지요. 정중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상주에게 절을 하다가 그만 방귀를 뿡 하고 끼고 말았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바보도 절을 하느라고 엎드리고 있다가 안 나오는 방귀를 억지로 끼려고 잔뜩 힘을 주었지요.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그만 똥을 싸고 말았지요. 문상을 갔던 바보는 실컷 망신만 당하고 구린내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뽐을 내며 말을 했지요. 아버지, 나는 박서방이 하는 것보다 무엇이든 더 잘했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 진주에 강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러 서울에 올라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짐꾼 한 사람을 얻어 책을 지우고 터덜터덜 올라오는 길이었지요. 산을 넘다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산은 깊고 숲은 빽빽하였으며 호랑이 발자국은 여기저기 있어 무서움은 엄습해 오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잠잘 만한 곳이 없었지요. 이리저리 방황하다 얼핏 보니 바위 사이의 한 동굴에서 등불 그림자 같은 것이 어른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인 줄 알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불빛을 따라가니 마치 집과 같이 생긴 동굴이 있었지요. 주위에는 초목이 짙어 있고 앞에는 가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황폐하여 사람의 흔적이란 없었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굴 속에는 자그마한 늙은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생은 마음속으로는 수상쩍게 생각했으나 깊은 산중이라 하는 수 없이 하룻밤 쉬어갈 것을 정하였지요. 지나가던 길손이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갔다가 정운의 꿈은 사라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요. 내가 어찌 나그네의 하룻밤 잠자리를 아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마는 나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그들이 서쪽 산으로 사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올 시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들에게 거슬릴까 염려되오니 조심하여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거절을 당한 강생은 무서워하면서 그곳을 나왔으나 밤은 깊고 하늘은 어두워 방향을 찾을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숲 사이에 몸을 은신하고 자는 둥 마는 둥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조금 후에 산골짜기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나더니
나무와 숲이 바람에 쓰러지며 무엇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기겁을 한 선비가 숨을 죽이고 엎드려 살펴보니 그것은 3마리의 커다란 뱀이었지요. 이놈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더니 곧장 3남자로 변하여 늙은이 앞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강생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웠으나 호기심 또한 발동하여 눈을 비비고 들여다보았지요. 오늘은 어찌 되었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 되었단 말인가? 산을 돌아서 마을로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용궁현의 집들이 조밀한 곳에 들어가 우물가에 숨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마 그 고을에서 우두머리쯤 되어 보이는 아전이 술에 취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이고 물을 뜨러 나왔지요. 그때 제가 그 여인의 발꿈치를 물어 그 혈기를 퍽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너는 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모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까짓 것을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고을의 우두머리라면 그가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 없다. 약을 구하는 등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반드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야. 만약 정월 첫 해일에 만든 참기름을 얻어 그 상처에 바르고 또 그것을 낫자루 구멍에 발라 울타리 띠에다 꽂아두면 우리들은 다 죽고 마는 것이다. 하고는 오래도록 한탄을 하였지요. 뱀들의 말을 들은 강생은 밤길을 더듬으며 다음날 오후 용궁현에 당도하여 뱀에 물린 사람의 집을 찾아보았답니다. 과연 아전의 젊은 부인이 지난 밤에 물을 깃다가 뱀에 물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강생은 산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빠짐없이 하였답니다. 마침 때는 5월인데도 그 집에는 지난 정월 해일에 짠 기름이 아직도 남아있었지요. 선비의 말대로 그것을 상처에 발라 앵마기를 하고 나서 세제의 굴 속으로 가보았더니 4마리의 큰 뱀이 서로 엉키어 죽어 있었으며 여인의 상처도 차차 나아갔습니다. 어무상심. 신라의 제49대 헌강왕은 풍류를 좋아하여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는 일이 많았지요. 어느 날 신하들을 거느리고 대궐 동쪽의 높이 솟은 월상루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달을 맞이하며 넓은 신라 장안을 내려다보았지요. 넓은 장안에는 초가집은 하나도 없고 모두 기와집으로 둥그스름하게 지켜 올려진 처마가 연달아 있어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처럼 보였답니다. 임금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신하들에게 물었지요. 내 들으니 지금 백성들은 밥 지을 때 나무를 떼지 아니하고 참숯을 쓰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옆에 있던 시중 민공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비바람이 순조롭고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해마다 풍년이 드니 백성들은 좋은 집을 짓고 곱게 치장한 방안이 걸릴까 참숯으로 밥을 짓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풍악 소리가 그치지 아니한다 하옵니다. 이는 폐하의 크나큰 성덕인 줄로 아려옵니다. 임금은 크게 웃고 나서 말을 했지요. 어찌 그런 일이 나 혼자의 힘만으로 될 수 있겠는가? 경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준 덕분일세. 백성들이 태평하다 하니 임금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고는 신하들과 술을 마시면서 친히 검은고로 태평곡을 연주하였답니다. 신하들은 임금이 연주하는 태평곡에 맞추어 밤새도록 춤을 추었지요.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 임금이 어느 날 신하들과 보석정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헌강왕은 보석정에 신하들과 둘러 앉았지요.
돌거북의 입에서 폭포가 쏟아져 나와 돌홈으로 흘렀답니다. 시녀들이 술잔을 물에 띄우니 술잔은 굽이굽이 흘러가다가 어느 곳에 가선 빙글빙글 맴을 돌기도 하고 다시 풀려서 또 굽이굽이 흘러가기도 했지요. 마치 술잔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답니다. 신하들은 자기 앞에 흘러온 술잔을 받아 마시는 동안 모두가 거하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지요. 이때 임금은 갑자기 신하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얼마 후에야 임금은 다시 유쾌하게 놀아도 좋다는 분부를 내렸답니다. 영문을 몰라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이유를 물었지요. 그러자 왕은 지금 남산신이 내려오셔서 춤을 추시다 가셨다. 그 때문에 떠들지 말라 한 것이다. 하고 웃으면서 대답하였답니다. 남산신은 상심이라는 신인데 그 모습이 임금에게만 보이고 신하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지요. 신하들은 또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상심신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춤을 추셨습니까? 이에 임금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남산신의 춤을 흉내내어 추어 보였지요. 그 춤이 어찌나 멋지고 흥겹던지 신하들도 흉내내어 추었답니다. 그 후 이 춤은 어무상심이란 이름으로 널리 퍼져 후세까지 계속되었는데 대개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탈을 쓰고 춤을 추었으므로 상연무라고도 하였다고 합니다.